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송상학교입니다. 오늘 5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2시 한 50분이니까 한 45분 남았네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에 제가 이 국제물류협회의 세미나에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B2B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랬었는데 올해는 좀 스킵을 하고 싶었는데 또 세미나가 있으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세미나가 굉장히 좀 재밌는 게 45분, 50분 정도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밖에서 이제 한 20분, 30분 정도 되는 세미나를 할 때는 좀 디테일한 얘기를 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가지고 사실 이미 2014년부터 우리가 디지털 전환 얘기를 해왔고요.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뜬다라든지 뭐 또는 물류 산업이 디지털화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또다시 디지털 무역의 세상이 왔다 이런 건 사실 스투핏한 얘기죠.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죠?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여기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 하면 어, 해야 되는가라는 건 사실은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이제 관심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이 아마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사실은 이런 세상이 열린다는데 그게 뭐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보다는 수많은 사례를 들었는데 좀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었던 몇 번의 세미나를 조금 묶어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올 봄에 이제 삼성 SDS의 첼로 컨퍼런스에서 B2B 무역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때 한 20분 정도 말씀드린 내용이 요 끝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끝부분 말씀을 못 드리게 되면 뭐 아마 찾아보시면 그때 유튜브에 있었던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국무역협회의 주관으로 국제물류 대란이 생겼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거에 대해서 세미나는 아니었고요.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서플라이 체인이자 이런 전체 밸류 체인의 전문가로 참여해서 디스커션을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오늘 조금 강의 자료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라서 오늘은 좀 디테일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거 또 다른 관련된 일이 뭐가 있냐면은 산업부에서 뭐 해수부라든지 국토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수출입 물류 대란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화주, 그다음 포워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포워딩에서 오셨죠. 국제물류사들 그리고 저기 선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 그래서 수출입 물류 상생 협의체라는 것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산업부에서. 거기 이제 산업부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동의장을 맡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여기 글로벌 무역이라고 썼지만 저렇게 쓴 이유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제조업인지 물류인지 좀 헷갈려서 제가 그냥 폭넓게 쓴 거고요. 오늘 이제 거의 물류에서 오셨다 그러면은 글로벌 물류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과 상생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을 드리면서 끝에 이제 디지털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개를 짬뽕해서 만들긴 했지만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몇 번 세미나를 드릴 때 제가 많이 썼던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작년 이제 6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인용한 자료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과거에 위기가 왔을 때 글로벌 물동량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요거 들여다보시면요. 2008년, 9년에 어떻게 보면 서프라임 모기지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파이낸스 때문에 생긴 리세션이 이제 우리 충격을 크게 왔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 리세션이 딱 오면서 전 세계 경기가 좀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년 내에 회복을 하겠죠. 그런데 좀 재밌는 현상이 생긴 게 뭐냐 하면 글로벌 물동량이라는 것이 결국은 컨테이너선 따라서 움직이는 물량일 텐데요. 그게 회복을 했는데 그 증가 속도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멀리 이동하던 물량들이 한 번에 충격을 받으면서 근거리 이동으로 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 물류를 지탱하는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생산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공급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선사의 그 카패시티가 많았기 때문에 해상 운임은 좋지 않았죠. 물류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바이어스 마켓이 돼가지고 경쟁은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사태까지 갔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충격이 왔는데 이번 충격은 사실은 복합적이죠. 수요에서의 충격도 있고요. 수요의 충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경제 위기가 있고요. 반대로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도 있습니다. 락다운 때문에 공장이 돌질 않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양쪽 충격을 받으니까 나빠졌는데 작년 2020년 6월에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수요가 이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야, 앞으로 물량 회복이 굉장히 천천히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원거리 물류는 없어지겠는데 리쇼어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생산 기지가 이전을 하려나? 야,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글로벌 물류의 흐름 자체가 바뀌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때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예측을 하냐면은 이번에 충분히 회복을 하고 나면 성장 속도가 더 떨어지겠구나. 야, 이렇게 되면 완벽한 바이어스 마켓이 돼가지고 배도 필요 없겠구나. 뭐 이런 과도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그게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럴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과연 이제 이런 충격이 왔다고 공장을 중국에 있던 저렴한 공장을 과연 미국으로 옮길까? 물론 시도는 하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억을 금방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충격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저렴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게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나타난 현상은 뭐냐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것 같은데 최근 5월 달에 나온 UN CTAD 자료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이전 두 번의 리세션이 어떻게 보면 그때 금융위기 때문에 왔던 2009년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물동량 증가폭이 좀 올라갔다 그러면 2015년에 잠깐 왔던 경제 위기에는 조금 뭐 충격 크진 않았지만 회복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 충격은 불과 1년 만에 폭발적으로 지금 뭐 회복을 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2021년 6월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작년 6월에 예측은 다 틀려버렸죠. 자, 이게 재밌는 현상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수요가 폭발을 했나? 해외에서? 아니,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도대체 돌아다니지 않는데 그 돈 그 수요가 어디서 왔지? 라는 이제 우리의 고민들이 왔는데 그걸 설명하는 것들은 몇 개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걸 이제 설명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설명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극장도 안 가고요. 사람들이 여행도 안 가요. 그러면 돈이 많죠. 그리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냉장고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그런 수요가 있을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다들.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수요는 감소해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고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남죠. 그럼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그중에 한 3분의 1만 가지고 냉장고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서비스 수요가 제품 수요로 갈 줄을 예측을 전혀 못했던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수요가 일시적으로 지금 굉장히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락다운이 풀려버리면 그때는 또 오히려 제품 수요는 감소하고 서비스 수요가 폭발할 수도 있겠죠. 둘 다 동시에 하기에는 돈이 없죠, 사실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서비스 수요의 회복 속도가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행이 풀리기만 기다리고 그 풀리는 순간 아마 폭발적으로 아마 서비스 디맨드가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중적인 구매의 시기인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또 고민은 들고요.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수요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이제 아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북미하고 유럽으로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화랑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우리 자주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그래프인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라고 해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컨테이너 운임의 변화죠. 그래서 요 그램 중에서 제가 몇 개를 가져온 것이 지금 보시면 먼저 올라간 요 운임이 올라간 요 커브에서 요 파란색 가까운 요 놈은 뭐냐 하면 저기 그 북미 쪽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미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이 올라가는 속도인데요. 그게 작년 6월부터 폭발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작년 6월 18일부터 뭐 그 주부터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유럽은 잠잠하다가 갑자기 10월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올라갔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케이스 발생 사례인데요. 이거를 한번 쭉 봤더니 설명이 되는 것이 유일한 설명 요인은 결국은 미국은 강력한 웨이브가 6월 달부터 오기 시작을 했죠. 락다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은. 그때부터 그야말로 전 세계 1등을 달리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유럽을 봤더니 10월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10월은 유럽의 충격은 10월에 왔거든요. 이런 건 결국 뭐냐 하면 락다운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비헤이비어를 보냈냐면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왜 아시아에서는 패닉 바잉이 안 생기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공장이 아시아에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는 공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굳이 국제로 멀리 안 보내도 로컬에서 소싱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유럽은 대부분 아시아에서 이런 공산품들을 소싱을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요가 폭발하면 그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패닉 바잉으로 몰려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공산품이 텅텅 비어 있는 아무 하나도 없는 이 매대를 볼 때 우리가 과연 이거를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결국 지금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어떤 맥락이 있냐면요. 이런 맥락이 있어요.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니까 돈이 남죠. 집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락다운 시켜버리니까 또 사람들이 집에 비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온라인도 나오니까 빨리빨리 주문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과거에는 재고가 유통 매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락다운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집에 비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예전에는 휴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휴지가 전국에 매장이 1000개가 있으면 그 1000개 매장에 휴지가 가득 쌓여 있지만 그래봐야 1000군데 쌓여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은 5천만 명이 각 가정마다 전부 다 휴지를 비축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과거의 재고가 매장에 있던 재고들, 그다음에 국제물류 흘러다니던 파이프라인 인벤토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진 배치가 극도로 전방으로 일어나가지고요. 결국은 각 집에 이제 다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집에 마스크, 저는 우리 집에 제 마스크 한 100장 있는 것 같은데요. 옆에 친구 얘기는 400장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어떻게 400장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서플라이가 부족할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구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forward buying이라 부르는 건데요. annual demand는 그대로인데요. 땡겨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인 거예요? 락다운 생기고 서로 물건 가져오려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생기면서 과거 같으면 마스크를 400장씩 가지고 있을 생각은 꿈도 못 꿀 텐데 집에는 라면을 사더라도 한 박스씩 사고 뭐 그런 식으로 스탁을 많이 올렸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서서히 그런 현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포워드 바잉이 생긴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 US 리테일 스톡 자료를 보면 이게 US 컨센서스 뷰로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게 매번 데이터를 뭘 보여주냐면요. 여러 데이터 중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시즈널 디맨드인데 그 왼쪽의 데이터는 뭐냐 하면 좋은 데이터 나와 있어요. 이게 매출 대비, 세일즈 대비 재고가 얼마나 있는가 유통 채널에. 근데 보시면 이게 계속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즉 유통 매장의 재고가 그 영업 판매되는 매출 대비 한 1.4배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40% 정도는 어떻게 보면 추가로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처음에 락다운되고 난리 났을 때는 디맨드가 사라지니까 순간적으로 재고가 폭발을 했다가, 왜냐하면 수요는 없는데 계속해서 서플라이는 일어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매장에 쌓여 있었어요. 사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떨어지더니 지금은 역대 최저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통에 재고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 말이 뭐가 있죠? 또 할로데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디맨드 사이드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요. 포워드 바잉, 선구매 막 하고요. 과거에는 한 번도 안 했던 각 가정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쌓이려고 하는데 과거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쌓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통 매장에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유통 매장 입장에서는 지금도 없지만 야, 연말에 이거 수요가 폭발하면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수요를 더 만들어내고 있죠. 필요 이상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디맨드의 변화는 살짝 일어난 거죠. 애뉴얼 디맨드로 놓고 본다 그러면. 근데 어떤 특정 시점을 놓고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한번 수요가 폭발한 것 때문에 생기는 캐스케이딩 이펙트라고 그럴까요? 이게 연결돼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이 이제 몇 달씩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의 충격이 뭐였죠? 최근 스웨즈 운하가 딱 블락이 딱 되면서 이때부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스웨즈 운하가 문 닫은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되죠. 그때 딱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한번 밀리기 시작하니까요. 배들이 어떻게 보면은 몰려있다 한꺼번에 확 풀리겠죠. 운하가 딱 열리면 평소에는 100개가 지나가던 운하가 문 닫히면서 100개, 200개, 300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여니까 300개가 동시 통과를 해버리죠. 그럼 항만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300개가 동시에 오니까 포트 컨제션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중국 데이터인데요. 이건 또 미국 데이터고요. 이게 포트 컨제션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배들이 정시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 국제물류 하시는 분들은 서플라이 사이드는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디맨드 사이드에서 선구매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패닉 바잉 그리고 컴피티션 게임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수요가 사실은 인플레이션 되고 있는 거죠.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은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플라이 커패시티가 제약이 되는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서로 맞물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때부터가 거의 뭐 최근에 생기는 이슈인데요. 자, 배가 제때 안 오니까 이제 수출하는 사람들이 몸이 닳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몸이 닳냐면 디맨드가 일시적으로 폭발을 해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커패시티 쇼티지 때문에 컴피티션이 생기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미리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디맨드가 안 들어와도 우리의 생산품을 미리미리 갖다 놔야 되겠다. 즉 아직 오더를 안 받았어요. 하지만 오더를 받고 보내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죠? 미리 물건을 보내자. 그러면은 이건 디맨드도 아니고 서플라이도 아니고요. 제3의 디맨드가 생겨버린 거죠. 바로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미리 내보내기. 그러면 그 재고들은 다 어디 가야 될까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월마트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월마트에 주문을 평소에 100개씩 보내고 있었으면 매월 이번에 한 300개 미리 보내놓자. 즉 지역마다 재고를 빌드업하기 시작합니다. 유통이 아니라 공장이. 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기죠? 얘들이 밀어내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수요가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돼 있는데 더 얹어 들어가죠. 자, 그럼 얹어 들어간 놈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컴피티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재밌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내보내자.
그러니까 미리 낸다 보니까 지금 며칠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항만에 평소에 예를 들면 인천 신항에 컨테이너 야드에 컨테이너가 보통 뭐 4단 정도 적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평균 5.5단 정도 쌓여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컨테이너 하나 빼려고 그래도 위에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컨테이너 핸들링 타임이 느려지니까 배들이 이따가 늦게 자꾸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타임이 늘어나고 드웰 타임 증가하면서 디텐션 생기고 페널티 물고 자 이거 보니까 결국은 복잡한 세상이 열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 뭐 지금 이제 여기 나온 내용은 뭐냐 하면 머스크의 오션 앤 로지스틱 서비스에 대한 마켓 인사이트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거기 보면 머스크 생각은 이거예요. 머스크 생각은 올해 말 정도 되면 레이트가 정상화되고 내년에는 거의 뭐 예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알 수 없죠.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국제 물류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 shipping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밸류 체인을 한번 그려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대형 선사, 뭐 국내사도 국적사도 있고 글로벌사도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중소형 선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은 서플라이 리스크가 있죠. 여기에 배들이 제때 회전이 안 되면 아무래도 쇼티지가 생기겠죠. 배들이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뭐 했냐면은 디맨드가 줄어들 걸 예상해가지고 비효율적인 배들은 수리 보내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이번 기회에 그냥 폐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또는 뭐 탈항 설비 집어넣어가지고 업데이트하자 뭐 이런 활동 때문에 카패시티가 잠깐 줄어들었거든요. 뭐 그런 역할들이 여기에 서플라이 리스크에 존재하겠죠. 또 포트 컨제스천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서플라이 리스크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를 공급하는 이게 이제 서플라이라 그러면요. 반대쪽에는 화주들이 이제 서플라이 그러니까 디맨드 사이드에 있죠. 이 화주들의 디맨드 사이드는 결국은 디맨드의 변동이 우리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요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미스매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에 포워더가 필요한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면요. 중간에 포워더 필요가 없어요. 나는 매일 10개씩 보낼 거고 선사는 매일 배를 1개씩 띄울 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장기 계약 체결해가지고 중간에 뭐 포워더가 필요한가요? 계속 하루에 1개씩 컨테이너 보내면 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디맨드 사이드 리스크와 서플라이 사이드 리스크 때문에 이 시장은 다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 다단계로 간다라는 것이 결국은 리스크를 서로 나눠 가지면서 해칭을 하면서 즉 초대형 물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포워드마다 100개 컨테이너, 뭐 500개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넘겨주기도 하고 하면서 디맨드와 서플라이의 변동을 이 중간에 있는 포워드의 다단계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커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근데 문제가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디맨드 측면에서의 황당한 인플레이션들이 막 생기고 서플라이 측면에서 또 계속해서 컨제스션 생기고 하다 보고 또 밀어내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게임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져 버렸어요. 옛날의 게임은요. 데일리 리스크에 대한 게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컨테이너 운임을 뭐 표준 레이트는 있겠지만 그거대로 하지 않죠. 예를 들면 뭐 물량이 많다 그러면은 할인 요금 주고 급히 간다 그러면은 곱하기 그냥 서차지 붙여가지고 확 올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가격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레이트를 오픈하는 것보다는 그 레이트가 하나의 디맨드와 서플라이를 연결해주는 리스크를 해결해주는 어떤 고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사들 입장에서는 여유를 오픈하는 것보다는 그 여유를 무기로 해서 야, 너한테 이 가격에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포워드 입장에서도 화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약을 체결하고 뭐 전자적으로 뭐 요금이 얼마고 서차지가 얼마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BL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오픈돼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기반의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로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이. 왜냐하면 너무나 디맨드와 서플라이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리스크를 서로 쉐어링하면서 다단계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국제 물류라고 하는 것은 다단계인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보더니 이거 다단계 왜 해? 그냥 바로 가면 될 거를. 그러면서 포워드 없애버려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디스인터미디에이션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데 중간에 중개인 다 빼라. 예를 들어가지고 농산물 한번 보세요. 직거래 해라 그러죠. 왜 중간에서 다단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떼먹냐?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면요, 중간에서 서차지를 떼먹으면서 다단계로 해서 착취하는 구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디맨드와 서플라이 사이드의 리스크가 폭발을 하면서 프라이스 리스크가 높다 보니 이것을 다수의 이 네트워크가 충격들을 서로 조금씩 흡수해주는 다단계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포워드 네트워크가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없애야지, 이거 없애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플랫폼을 넣는다고 되겠어요? 될 리가 없죠. 즉 저기에 나오는 플랫폼은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걸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를 중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죠. 디지털의 힘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중간 단계의 어떠한 단계가 양쪽의 리스크 그리고 프라이스 리스크, 세 개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컨트롤해주고 해칭해주고 매니지먼트 해주는 그런 단계로서의 디지털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거를 우리가 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전화로. 근데 요번에 해보니까 굉장히 골 때리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화주가 여러 명의 화주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가 LA에 컨테이너 하나 보내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를 한번 부킹 좀 해주실래요? 물어보죠. 그러면은 그 포워더한테만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지금 다 난리 났다 그러니까 한 5군데 전화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막판에 보고 제일 좋은 데 보내는 거죠. 또 골 때리는 일이 뭐냐 하면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급이 딸려가지고 지금 배송하기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노쇼가 막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인터뷰해 본 몇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쇼하면 또 다른 데 바로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사도 마찬가지로 부킹을 해줬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킹한 거를 우리가 캔슬을 해야 되면 캔슬을 하고 그 포워더는 늘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것을 또 부킹을 해서 보내고 그럼 화주한테 야 일주일 딜레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좀 컨트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시장을 디지털화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짜 이것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게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 안에서 구조적으로 리스크를 없애주는 방법 외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앞으로 노쇼하면 사형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투명한 거래가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불확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결국은 계약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 또 그 계약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 것인가? 밑에 좀 표현들은 써놨는데요. 뭐 스팟 마켓부터 시작해서 뭐 롱텀 컨트랙이나 옵션, 뭐 포워드 바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복잡한 계약 구조, 이런 구조를 통해서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는 몇 가지 이론적인 서포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립 이펙트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불립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B에 해당하는 건데요. 디맨드가 흔들리면 그 디맨드의 변동폭이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로 올라갈수록, 즉 고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변동폭이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포워드, 즉 순방향, 정방향 불입 이펙트라고 그런다 그러면 리버스 불입 이펙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리버스 불입 이펙트라는 것은 C에 해당하는 건데요. 디맨드는 그대로인데
서플라이가 흔들리는 거죠. 이런 건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즉 디맨드가 아무리 일정하고 예측 가능해도 공급이 흔들리면 그때는 디맨드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죠. 생각해 보시면 포트 컨제션이 생기니까 사실은 디맨드가 바뀌었죠. 어떻게 했죠? 미리 보내기 시작하죠. 선구매도 일어나고.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디맨드, 예를 들면 2021년 6월에 역대 최대의 수출량을 기록한 것은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즉 작년에 못 나온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이제 내년 6월 달에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디맨드의 변동이 일시적으로 커지는 건데요. 그 결국은 리버스 프리 이펙트와 포워드 프리 이펙트가 동시에 생기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옛날 2009년 당시에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문에 그 국제 금융 위기 때문에 온 것은 디맨드의 흔들림이죠. 그때 어떻게 보면은 서플라이 체인 충격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또 하나의 또 어떤 또 충격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뭐 지진 났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2003년인가요? 그때 예전에 저기 뭐죠 9월 11일 날 일본 도호쿠 대지진 났을 때 그런 것처럼 이제 쓰나미 와가지고 공급이 깨진다라든지 이런 건 서플라이 충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동시에 나타난 정말 몇 안 되는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시에 생긴 적이 별로 없어요. 즉 경제 불황이 왔는데 지진이 전 세계에 다 터졌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D와 E처럼 특히 E처럼 서플라이 체인이 포워드 브레이크 이펙트와 리버스 브레이크 이펙트가 동시에 만나면서 그 불확실성이 증폭된 것이 현재라고 본다 그러면 이건 이제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이 복잡한데 그래서 나타나는 거구나. 만약에 유통회사하고 물류회사하고 선사하고 뭐 제조업체 이게 다 하나의 회사였다면 컨트롤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물건 만들어서 삼성에서 배에 싣고 가서 삼성에서 항만을 컨트롤하고 삼성에서 미국에 있는 유통 매장을 다 가지고 있은 다음에 삼성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가정까지 택배로 보내준다. 하나의 회사가 이걸 모든 다 한다 그러면 이런 게 안 생겨요.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불확실성이 크니까 다단계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물류는 기본적으로 fragmented라는 말을 쓰는데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이런 forward and reverse free effect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흡수를 다 해냈는데 현재는 이걸 흡수를 못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망 구조원 간에 게임이 생기더라. 이런 거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얘기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Principal Agent Theory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파편화가 됐는데 잘 보면은 중간에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죠. 즉 실제로 물건을 옮기는 사람 외에도 브로커 역할로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인센티브와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긴 사람의 인센티브가 딱 맞춰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내가 마음이 급한 화주라도 포워드가 움직이는 비헤이비어는 다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회사가 이런 모든 구조를 컨트롤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의 문제를 해소를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전 세계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화물 운송 시장만 800조 원이에요. 그걸 혼자 하나의 회사가 미국의 화물 운송을 다 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물류, 항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업체가 한다고 해도 효율도 낮지도 않을 뿐더러 분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하에서 결국 우리가 뭘 이해를 하게 되냐면은 요 구조가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21세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의외로 충격을 흡수를 못 해내고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이론적인 것들 예를 들면 리버스 브리 이펙트까지 겹쳤을 때 해결을 못 해내는구나. 그리고 공급망 구성원 간의 게임이 더 극심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불신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불신이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상생 협력합시다. 뭐 동반 성장하자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과거의 경험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국내 선사들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과연 화주들이 더 비싼 돈을 내고 국내 선사의 물건을 맡겠느냐?
그러진 않죠. 근데 그걸 비난할 건 아니죠. 바로 눈앞에 저렴한 배가 있으면 국적과 상관없이 거기 물고 싣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공급망, 이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국제물류의 밸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플레이어들의 인센티브들이 잘 얼라인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불이 이펙트에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 포워드 불이 이펙트는 정보를 공유하면 해결된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록 다단계로 구성이 되더라도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오픈이 되면 포워드 불이 이펙트는 충분히 사라진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많은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파편화되고 분산되는 것이 합리적인 구조인 이 국제물류의 어떻게 흐름에서 정보를 흘려주면 포워드 불이 이펙트는 사라진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리버스 불이 이펙트는 정보를 제공해도 해결이 안 돼요. 요거는.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할 걸 알기 때문에 경쟁을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먼저 내가 배에 타고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센티브 때문에. 그래서 포워드 불이 이펙트와 달리 리버스 불이 이펙트는 공급이 충분히 늘어난다는 신호가 없는 한 해결이 안 돼요. 단순히 정보 공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플랫폼이 디지털화된 플랫폼이 있다 그러면 이런 플랫폼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슈는 방금 설명드렸던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증거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디맨드 사이드 리스크에 따른 포워드 불이 이펙트는 정보를 어떻게 잘 공유하는가의 해결 방안이 있는 반면 공급에서의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리버스 불이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커패시티 컨트롤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럼 결국은 시장에 충분한 서플라이가 있을 거라는 신호를 어떻게 줄 것인가가 중요하지 디지털만으로는 해결은 되지 않죠. 다만 충분히 그런 신호를 만약에 우리가 커패시티를 늘린다 그러면 그런 신호를 디지털을 통해서 참여자들한테 빨리 전달을 해서 분리 이펙트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각각 역할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 나눠지냐면 포워드 분리 이펙트와 리버스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이든 아니든 잘 모르겠어요. 블록체인일지 모르겠지만 디지털화된 정보를 최대한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오픈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프린시플 에이전트 티어리에 따르면은 결국은 서로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인센티브가 1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포메이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인포메이션 렌트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무기예요. 그럼 선사든 포워더든 화주든 결과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것이 무기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정보를 공유해. 그러면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 정보를 다 오픈해버리면 나의 레버리지가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은 프린시플 에이전트 티어리를 고려한다 그러면 정보를 공유하려고 그래도 공유가 될 가능성이 0%이고 그 얘기는 플랫폼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가짜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는 우리 국제물류에서 해상 운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도 안 믿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업데이트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서차지와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비용들을 어차피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럼 그 믿을 수 없는 데이터만 나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 인센티브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공정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을 내가 남보다 정보를 더 가져가지고 그걸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시장이 아니라 뭔가 내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판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플랫폼 나와봐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무역의 전환 그러면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커머스의 세상이 왔죠.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하지만 B2B 시장에서만큼은 어떻게 부딪히는 순간 그 얘기는 다 쓸모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클라우드에 서버를 올려가지고 데이터를 공유합시다 같은 메커니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가 흘러다닐 건지 디지털 플랫폼에 나오는 걸 권장을 하되
방금 말씀드렸던 대리인 이론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인센티브 얼라이먼트가 필요한데, 정렬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즉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지 않고 시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디지털만 들어가 버리면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어떤 규제가 갈 거냐? 그 규제라는 것은 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백화점이 공정거래에 의하면 공정거래 계약서 같은 것들이 있죠. 어떤 건가요? 뭐 백화점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함부로 깎아서는 안 된다라든지, 뭐 물량을 개런티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인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뭐가 가능할까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암시장, 블랙마켓이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온라인 마켓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보다 더 싸요, 오프라인이. 왜 더 싸냐 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테크닉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한 오프라인 리테일러도 많지만 동시에 불법 거래라고 부르는 그런 암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상품들이 또 시장의 질서를 교란을 하니까 온라인이 안 되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온라인으로 그게 올라가서 또 무자료 거래를 통해 가지고 또 수익을 챙기기도 했죠, 한때는. 하지만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건 사라지고 이제 무슨 경쟁인가요? 서비스 품질 경쟁, 구조적으로 떨어뜨리는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설명드린 밸류체인의 멀티플 이런 참여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행동들이 디지털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은 이 시장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B2C와 B2B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B2C에도 많은 노력을 했죠, 저희가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자료의 뒷부분은 사실 이제 최근에 뭐 SDS 첼로 컨퍼런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서 발표했던 자료라서 디지털로 플랫폼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은 뒤에 있으니까 그 얘기는 발표 자료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오늘 강의에서는 좀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냐면은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국제물류 구조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에 있는 이슈들은 막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수많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충격에 의외로 100% 완벽하진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를 디지털화하면서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역할, 화주들도 투명한 거래 관계를 만들 때 어떻게 역할할 건지, 그리고 선사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아마 뭐 아주 먼 미래에는요, 선사의 시스템을 통해서 화주가 바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포워더가 필요 없을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되는데 선사가 리스크를 온전히 테이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단계의 컨설리데이터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그 구조를 기존에 아주 다단계에 파편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으로 움직이던 이런 시스템을 디지털 세상에서는 구조가 바뀌면 아마 플랫폼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정부의 역할도 충분히 있고요. 공정거래 환경을 만든다든지, 또 아쉽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다들 별로 관심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바이어스 마켓이거나 서플라이어 마켓이었으니까요. 한쪽이 말을 안 듣죠. 근데 지금은 양쪽 다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지금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모여가지고 수출입 물류 상생협의체에서 화주, 포워더 그리고 선사들이 협력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야에서 계속해서 의견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코멘트 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편적인 몇 개의 데이터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얘기들을 과장해서 얘기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메시지 전달을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왜 저 얘기만 하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런 부분도 있구나. 나머지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면 또 언제든 의견 주시면 저희가 수출입 물류 상생 협의체에서도 그런 내용을 안건에 올려가지고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물류 매체 기자로서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 근래 현상에 대해서 좀 제가 되게 좀 유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 키워드는 디지털화 그리고 플랫폼화, 이런 게 글로벌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만병통치약일 것인가? 근데 그걸 의문점이 계속 들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디지털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구조라는 것이 있고, 예, 또 정부는 어느 때는 또 폐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예, 특히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프레이트 포워더이시기 때문에요. 디지털화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화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프레이트 포워더 기존 물류 구성원들한테는 도전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위협적인 부분이고요. 플랫폼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50개 정도가 지금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한 17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플랫폼화가 지금 기존 프레이트 포워더를 대체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구조라고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Yes and No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이제 이게 파편화된 시장을 통합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누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 펀딩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VC 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복잡한 구조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고 그 기회라는 것은 컨설리데이션에 있다라고 다들 믿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믿고 있죠. 왜냐하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shipping 가제트를 뜯어가지고 선사마다 전화할 것인가, 항차 정보를. 또 컨테이너 부킹을 하기 위해서 수만 주고 갑자기 우리가 빵꾸 나가지고 포더 친구들 전화해서 물량을 물어본다는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뒤에 시간 관계상 뺏긴 합니다만은 서치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요. 현재. 따라서 이 트랜잭션 코스트 이론에 따르면 이게 결국 서치 코스트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플랫폼 기반의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실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 B2C를 제외하고 B2B 플랫폼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물론 파편화된 몇 개의 플랫폼이 존재할 수 있는데 B2B 거래를 위한 플랫폼 중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손에 꼽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국제적으로 뭐 수십 개의 플랫폼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잘 들어보면요. 그게 마켓플레이스냐 아니면 내가 컨솔리데이터 역할로 디지털 포워더냐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마켓플레이스형들은 대부분 좋지 않고요.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플렉스포트만 보더라도 마켓플레이스가 아닙니다. 디지털 포워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한 4, 5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B2B 시장에 컨솔리데이션을 하는 마켓플레이스가 가능은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봤을 때 B2C와 달리 B2B에서는 사실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먼저 각각의 포워드들이 아마 디지털화가 먼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도 규모가 커지게 될 겁니다. 작은 포워드로 살아남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좀 뭉치는 일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지털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나올 것이냐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 때 관심은 뭐냐면 B2C에서는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B2B에서는 정보를 모으기도 힘들고요. 모아도 그 데이터를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전체적인 바닥 자체가 디지털화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도와주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 메커니즘을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 포워더가 디지털화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국제물류협회가 어떤 그런 주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플랫폼을 어떻게 뭐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플랫폼은 100% 인센티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구조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게 이게 양면 시장이라는 것은 거기 참여하는 사장들이 모두 다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국제물류협회도 충분히 그럴 자격은 있으시겠지만, 그때 이제 참여자들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잘 정렬시켜주고 어떻게 윈윈할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하면 뭐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자격은 있지만, 특히 이제 퍼블릭 에이전시들이 훨씬 더 자격은 있죠. 근데 문제는 퍼블릭 에이전시들이 과연 그런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본다 그러면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도전이긴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브리픽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영업팀이다 보니까 그 서칭 코스트라는 부분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굉장히 높게 가지고 가면서 영업의 지금 극대화를 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미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영업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걸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고, 네. 언제 이제 다시 정상화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고, 또 팀의 막내로서 그런 경영 보고서를 만들 때 조금 참조해야 될 만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리팩트의 E 타입, 그러니까 수요와 서플라이 같은 웨이브가 있을 때 그런 해결 방안은 각각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는 사례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를 조금 더 포워더 측면이나 아니면 다른 유사한 그런 산업 측면에서 해결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단적인 사례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집중해서 딱 하나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머스크의 다이렉트 세일즈 채널에 한번 들어가서 가격을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플렉스포트에서 가격을 검색을 해보세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플랫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사가 만든 플랫폼과 포워더가 만든 플랫폼과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개념의 플랫폼, 즉 플랫폼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구간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굉장히 힌트를 얻으실 것 같아요. 뭐 저는 지금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힌트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포워더 분들께서 그 가격이 비공개인 것이 어떻게 보면 나만의 무기가 돼서 그것이 굉장히 큰 인포메이션 렌트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은 꽤 좋은 얘기죠. 현재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10년 뒤에도 그럴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퀘스천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의 역량은 무엇인가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지털이 나온다고 해서, 플랫폼이 나온다고 해서 프라이스, 디맨드, 서플라이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인가요? 이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리스크를 활용해가지고 인포메이션 렌트를 써가지고 수주를 했다 그러면, 향후의 포워더의 역할들은 아마도 이 리스크를 어떻게 컨트롤 해내는가. 그 리스크 컨트롤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가 작년 2020년 6월에 이런 바보 같은 예상들을 했을 때 세상이 야, 씨 망했네.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겠는데 했을 때 오히려 커패시티를 장기 계약으로 확 땡겼다 그러면 지금 아마 떼돈을 벌고 있겠죠. 그건 인포메이션 렌트가 아니죠. 모든 데이터가 어베일able 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커패시티를 빌드업 하는 사람 나올 것이고,
즉 과학적인 메커니즘들이 더 큰 역할을 해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치 스탁 마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 2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겠죠. 내가 먼저 발견하면 내가 먼저 거래를 해가지고 순간적인 돈을 벌었죠. 지금은 그렇게 벌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명해지니까 더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나와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포워더밖에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원래 커패시티 마켓은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스탁 마켓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장에서는 포워더들의 시장은 커패시티를 놓고 누가 이 커패시티를 롱텀으로 계약할 것인가, 스팟으로 할 것인가, 옵션으로 할 거냐, 계약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될 것 같고요. 실제로 뒤에 보면 제가 머스크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머스크의 자료에 보면 저 뒤에 몇 페이지인가요? 37페이지인가요? 여기에 보면은 머스크에서 생각하는 수많은 컨트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컨트랙이 여기 계약 방식이 이거를 넘어서서 아마 한 100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서차지도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럼 이것은 마치 금, 은 또는 동,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커머디티라고 부르는데요. 커머디티 마켓 가보시면요, 거기는 금융시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선도 사실은 그 커패시티가 하나의 금융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안 왔어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디지털화가 되고 공정거래에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포워드한테는 더 좋은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기원하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